네, 오늘부터 저희가 단기적으로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2024년은 어떨지 전망을 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좀 움직임이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은 매파적 발언으로 간밤의 발언을 해석을 하면서 시장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1년 내내 연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방금 전 화면에 두 명의 인물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이랑 바이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미국과 중국이 같이 교류하는 단계에서 서로 갈라지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인플레부터 전쟁이고 뭐고 다 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월의 한마디 한마디 중요하지만 네. 오히려 오늘 아침에 나온 미국의 국채 입찰 결과가 중요하겠죠. 별로 안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금리를 더 많이 줘야지만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금리가 뭐 얼마나 올라가냐 자꾸 물어보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무슨 그룹 사운드 그룹 H4L이라고 그래서 Higher for Longer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이다. 네.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잡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높은 금리가 유지될까? 결국 국채 발행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면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재정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순간이 코로나 위에 시작된 거고요. 맨 위에 그림 보시면 트레저리, 미국의 트레저리 비리 있고 노트가 있고 본드가 있고 기간의 문제인데 이것들이 계속 발행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늘어나는 만큼 미국의 재정은 적자가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국 금리를 상당히 높은 금리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지되는 요인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여기서 이제 내년 시장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전망을 하는 것보다 미국 채 한 10년이 의미 있는 레벨 한 4% 미만까지 내려올 수 있냐? 그렇지 않다면 아주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국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미국이 같은 경우에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이 매우 남아있는 상태가 막 내려가기 어려운 이유가 아래 보시면 알다시피 미국은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있잖아요. 과거에도 등급이 강등되고 나서 금리가 강하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알다시피 최근에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재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재정 이슈가 있는데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을 근본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가계에서도 사실 개인 소비자 측면에서도 부담을 받는 거죠. 고금리 때문에 뭐 차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서부터 요즘에 카드 연체도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부채 압박 온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부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더 쉽게 말하면 대출 만기가 왔는데 첫째 은행에서 대출을 그만큼 다 해줄지 또 연장할 때마다 리파이낸싱 될 때마다 모든 주체들이 금리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만큼 소비가 줄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에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물건들을 팔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가장 큰 시장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뭐래도 최종 소비자는 미국인데 여하튼 아직까지는 견고하지만 미국 소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알다시피 미국 소비의 근간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은 별 문제 없어요.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근데 문제는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이자 보시면 신용카드 대출이자가 22%가 넘어갔거든요. 그림을 보여주셨네요. 그냥 어쩌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부가 주는 돈 갖고 소비하다가 잉여저축 갖고 쓰다가 이제 카드 대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돌아서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물건을 팔 거야 이렇게 전망이 돼 있고 연말에도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우리 물건이 많이 팔릴 거니까 숫자가 잘 나오니까 연말 연초 랠리가 강할 거야.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못 팔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사회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렇죠. 분이 그렇게 나오고 IT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좀 원래 기대했던 거는 결국 미국이 좀 많이 달려왔으니까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 중국이 좀 살아나면서 네.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많이 얘기했던 게 하반기가 되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리오프닝 효과가 나올 것이고 뭐 여러 네, 가지 맞아요. 얘기했죠. 근데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데 물가가 디프레이션이 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최근 실적 시즌에 확인된 거는 리오프닝이 됐는데 면세점 기업부터 다 실적 쇼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주시장이 살아나려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뭔가 돈을 벌어오는 구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네. 그렇다면 이 구간이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가 우려를 지금 증시의 기대값들이 반영되고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네. 우리는 굉장히 지금 내년 시장은 막연하게 그래 좋아질 거야.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고 뭐 이렇게 예.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소위 기대값이 높다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상당히 압박하는 아까 말했던 여러 예. 각도에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네. 보다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네.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하이어 포 롱거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일단 전망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우리 다 몰랐죠. 이렇게 오래 했죠. 네. 그냥 저희가 원래 제가 작년에 네. 리서치 센터장을 관두기 전에 마지막 전망한 게 2024년 상고하고 전망이었어요. 예. 그 전제는 뭐였냐면 상반기는 좀 물가가 잡히고 하반기는 경기 우려가 잠잠해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깔린 생각은 네. 그래 상반기에 미국채 사놓으면은 금리가 안정될 거야였죠. 그렇죠, 맞아요. 많이들 근데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도 그래 1,200원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했었죠. 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과거 생각하는 레벨보다 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이제는 1,300원이라는 숫자가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있고요. 네. 미국의 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확 내려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 그렇게 돼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제 금리가 뭐 내려오려면 네. 근본적인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데 코스트를 낮춘다는 거는 과거 2000년대에 왜 우리가 낮은 물가를 유지했냐? 중국에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 수출해주고 미국은 소비하는 그렇죠. 서로 세계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반세계화라고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공장 빼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져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리쇼어링.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코스트도 올라오고 그런 것도 그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고 그다음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7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자꾸 전쟁이 나고 뭔가 사회보장제도 확대되면서 이거 나쁜 건 아닌데 확대되면서 73년 이후부터 굉장히 재정의 압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소위 미국의 국채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거 말씀드린 거는 수급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반기가 되고 내년이 되면 금리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될 것 기대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 이제 모든 부분에서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이러한 높은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까를 고민하는 거고 그게 다른 말을 하면은 긴축을 하는 거죠. 네. 스스로 돈을 아껴서 소비하고 정부도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기업들은 그거에 맞게끔 기업 체질을 바꾸겠죠. 구조 조정을 하든지 네. 거기 생존 못하는 가게는 파산할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적응 못한 기업도 뭐 무너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방향에 투자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하여튼 정말 좋아지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그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인정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또 해주신 것처럼 연초만 네. 하더라도 올해를 상고하고로 보셨는데 네. 8월쯤에 전망을 바꾸신 거잖아요. 제가 바꿨다기보다 저희 뛰어난 제 동료들 리서치 센터에서 네.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근데 저도 동일하게 같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회사 그래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사실 그 이후에는 상당히 저희가
부정적 시각을 내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전망도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희의 핵심적인 논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제가 접근해온 방식인데 결국 네. 주시장은 기대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기대보다 실적이 안 좋아도 네. 기대보다 잘 나오면 주시장이 올라가는 것이고 기대가 너무 높은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도 기대에 못 미치는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렇죠.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게 이제 매년 12월 중순쯤에 컨센서스를 잡아서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교해서 소위 실제 실적이 얼마나 나왔냐를 보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장이 좋았던 2021년을 보면 이 옅은 색선이 훨씬 높게 올라와 있죠. 그렇죠. 261조라고 해서 네. 그때는 주식시장이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21년에. 그리고 과거에 보면 가끔 이런 게 나오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12, 13, 14년이에요. 이 당시에는 12월쯤에는 시장이 되게 좋다고 봤는데 네. 막상 그 다음에 가도 실제 못 미치고 너무 크게 미스를 했었네요. 그렇죠. 연간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많았던 네. 그리스 유로존 재정위도 나오고 피그스 얘기 나오고 그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보면은 제가 그때는 리서치 있을 텐데 네. 매년 전망이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실적이 그게 못 미치면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내년도 실적이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컨선이 346조입니다. 전망이 상당히 높은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으로 높은 거잖아요. 2022년에도 완전히 실적이 2021년 시장이 좋으니까 네. 2022년에 기대값이 엄청 높다 완전 쇼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증시는 그냥 일반 투자자가 그냥 당했던 해라고 기억나요. 그 사실 22년? 2021년 말에는 2022년에 장밋빛 황상이 컸죠. 3천 넘어간다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경제 환경을 보면 21년에 비해서 좋을 게 없죠. 유동성도 그렇고 그때 코로나 때 돈을 풀 때였고 미국도 소비를 돈을 주니까 마구마구 할 때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네. 사실 언제부터 내려오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번 실적 예. 시즌에 실적들 발표하면서 상당히 쇼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전 매일 그걸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컨선이 이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게 상당폭 내려올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폭에서 한 20% 이상이 그 이익 조정폭이 내려와야 우리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최근에 2024년 전망치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이 점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네. 어떤 이슈나 어떤 테마나 어떤 팬덤이나 다 필요 없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기업은 상당히 힘들어진다. 네. 왜냐하면 실적 기대가 높고 실적이 안 좋고 좋음에 따라서 주가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자이기 때문이죠. 네. 그 시장이 시작된 것이고요. 두 번째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대형주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수가 전반적으로 실적 조정을 주로 되는 곳들이 이쪽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주식 투자하기 힘든 구간이죠. 왜냐하면 주가 폭락할 때 잠깐 트레이딩 바이로 샀다가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정말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분할해서 사간다. 어려운 참 일입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일반 투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예.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들은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네. 막연한 어떤 가능성보다는 좀 더 좀 신중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저를 많이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저는 시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스탠스를 지난 한 20년간 해왔는데 네. 항상 제가 가끔씩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경계감을 피력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안 좋다가 아니라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국면이 아까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였던 내년장이 네. 좀 그러한 시각에서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실적 후전주를 그래도 봐야 하지만 대형주는 잘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지수가 크게 못 간략하게. 오르니까. 예.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로부터 또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